지금 누군가 내 말을 듣고 있다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그리고 이 말을 절대 거역하지 말길 바란다. 혹여나 내 말을 거역한다면 당신은 죽을 테니까. 난 갇혀있다. 여기 1200 사무실에. 내가 1203호에 있다고 날 찾아올 생각을 하지 말길 바란다. 제발 어서 나가라. 우리가 간 곳은 호텔이었다. 오래되고 낡았지만 눈부신 호텔이었다. 난 폐가 체험을 함께 온 친구들과 여기서 하루 자기로 했고, 낡은 호텔의 문을 열고서 데스크로 향했다. 데스크엔 안내원이 없었다. 주위에 사람도 없었고 오직 밝게 빛나는 샹들리에 하나가 우리에게 경고를 하듯 붉은 빛을 내며 데스크를 지키고 있었다. 그때 친구 중 한 녀석은 여기는 너무 불쾌하고 기분 나쁘다며 당장 이곳에서 나가자 말했지만, 데스크 위에 쓰여져 있던 가격을 보고는 우린 암묵적으로 약속이라도 한 듯 그곳에 머물기로 했다. 아니, 갇히기로 했다. 데스크 위에는 호실의 키와 작은 통이 있었는데, 그 통에는 쓰여져 있는 가격의 돈을 넣고 키를 가져갈 것이라고 써져 있었다. 가격은 무척 저렴했지만 그 옆으로는 누군가가 볼펜으로 박박 문지르듯 거칠게 쓴 문구가 있었다. 당장 뒤돌아서 밖으로 도망쳐라. 당장 뒤돌아서 밖으로 도망쳐라? 마침 심령 탐사도 시시하게 끝난 우리에겐 마지막이라도 무섭게 끝내자며 이곳에서 하루는 묵기로 했다. 우린 상자 속에 돈을 넣었지만 어차피 CCTV도 사람도 없었기에 돈을 내지 않았던 녀석도 있었다. 모두가 같은 방에 머무르는 것은 시시하다며 한 친구가 각자 다른 방에서 묵자고 말했다. 어차피 정 무서우면 다른 친구가 있는 방으로 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난 1207호였다. 겁이 많은 녀석들은 12층에, 반드시 귀신을 보고 말겠다는 녀석들은 13층과 15층, 이렇게 각자 다른 층에서 하루를 보내기로 했다. 우린 단톡방을 만들어 서로의 근황을 파악했다. 각자가 있는 방의 구조와 그 방의 느낌은 실시간으로 톡방에 공유됐고, 사진을 찍어서 자신들의 방 특징을 자랑했다. 내가 있었던 방 1207호는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의 스위트룸이었다. 누구는 2개의 침대가 있는 더블룸, 누구는 싱글룸 등 각자 다른 구조의 방이었다. 헌데 꼭 귀신을 카메라로 찍겠다는 15층 친구의 방은 알 수가 없었다. 그 친구의 방은 전등이 고장났는지 불이 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여 그 친구는 내가 있는 1207호로 오게 되었다. 나를 제외한 다른 녀석들은 조용한 공포를 느끼며 밤을 보내고 있었다. 그렇게 점점 밤은 깊어지자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단톡방에서는 한 명씩 점점 말이 없어졌고, 나는 그들이 잠든 줄로만 알았다. 그러다 시간은 어느새 밤 12시를 지났고, 갑자기 1205호 친구가 단톡방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나 아무래도 방 잘못 골랐나봐. 자꾸 옆방에서 벽을 두드려. 그 뒤로 그 친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같은 방을 쓰는 친구와 밤새 정신없이 떠들던 중 문득 시간을 보니 어느덧 시간은 새벽 2시였고, 우리는 다른 친구들의 방들을 몰래 찾아가 보기로 했다.
먼저 옆방에서 벽을 친다는 녀석의 방으로 몰래 찾아갔다. 그런데 그 녀석의 방은 당연하게 문이 잠겨져 있을 줄 알았다. 데스크에 가서 몰래 마스터키를 가져오려 했지만 문고리를 잡고 살짝 돌려보니 문은 열려 있었다. 그렇게 문을 열자 어둠이 새어나왔다. 우린 그 속으로 한 걸음씩 내밀며 앞으로 조심스레 나아갔다. 침대에는 누군가 자고 있었다. 우린 조심스럽게 자고 있던 녀석이 옆으로 가서 손으로 툭툭 건드렸다. 헌데 몇 번을 쳤음에도 그 녀석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그러다 내 옆에 있던 친구 녀석은 자고 있던 친구를 깨우려 바로 옆에서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침대에서 자고 있던 녀석은 요지부동이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내가 불을 켠 순간 침대 위엔 아무것도 없었다. 순간에 우린 당황했고 너무 무서웠다. 나는 다시 불을 꺼보았다. 하지만 다시 불을 꺼봐도 침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다시 불을 켜려던 순간 누군가 내 손목을 세게 잡았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봤는데 피부가 다 썩어버린 한 남자가 입을 쩍 벌린 채 날 보고 있었다. 순간에 난 억지로 불을 켰고 내 손목을 잡았던 그는 사라져 있었다. 그 순간 난 친구를 버린 채 그 방을 도망쳐 내가 머물던 방으로 뛰었다. 한 개의 문을 지나 다음 문을 열고서는 등을 문에 기댄 채로 있었다. 그러다 손목을 봤는데 손목에 상처가 나 있었다. 가쁜 숨을 몇 번 쉬니 그제서야 두고 온 친구가 떠올랐고 난 방문을 열고 다시 돌아가려 했다. 그렇게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와 다시 돌아가려던 그 순간 같이 있던 친구 녀석이 밖으로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뒤에서 무언가가 그를 잡고 있는 듯 했다. 난 친구에게 달려가라고 했지만 이미 늦은 것 같다. 친구의 뒤에서부터 여러 개의 손이 나와서는 친구 녀석을 다시 방 안으로 데려갔기 때문이다. 그 모습을 보고는 난 다시 돌아가려 했다. 헌데 이게 무슨 일인가? 원래 있었던 방문을 보니 그곳은 내가 머물렀던 1207호가 아니라 1203호였다. 1205호를 지나 다음 문에 내 방이 있다고만 생각해서 그만 방향을 착각했던 것이다. 이미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난 1203호에서 문을 잠근 채 그저 방 가운데서 가만히 서 있었다. 난 친구들에게 한 방씩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원이 꺼져 있거나 통화가 불가하다는 말만 흘러나왔다. 그러나 한 친구에게는 전화가 걸렸다. 바로 맨 처음에 1205호에 있었던 친구다. 한참의 통화음을 거쳐 지나간 뒤 친구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야, 너 어딨어? 나랑 재환이가 너 방으로 장난치러 갔는데 이상한 게 있었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소화기에서 이상한 소리만이 들렸다. 무언가 둔탁한 것이 부딪히는 소리였다. 난 전화를 끊고는 경찰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 있다는 말뿐이었다. 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1205호로 끌려간 친구의 모습이 눈앞에 훤했기 때문이다. 친구를 다시 구하러 다시 나가볼까 생각도 해봤지만 내 다리는 절대 움직이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배터리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다시 방을 둘러보기로 했다. 불빛이 조금 희미한 것만 빼면 방은 꽤 괜찮았다. 하지만 욕실에 들어선 순간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 방에 들어왔으면 절대로 나가지 마. 나가면 안 돼. 살고 싶어. 절대로 나가면 안 돼. 절대로 나가지 마. 이런 글들이 붉은색으로 벽에 적혀져 있었다. 난 조심스레 방문을 닫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벽에 걸려있는 낡은 시계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깜빡 잠이 든 나를 깨운 것은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살려줘! 제발! 살려줘! 이 호텔 이상해! 제발 문 좀 열어줘! 같은 일행이었던 친구의 목소리였다. 난 급히 뛰쳐 달려가서는 문에 달린 외시경에 눈을 가까이 대니 그곳엔 1205호에 있었던 친구가 울먹이며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난 당장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문을 열고 생각해보니 내가 지금 있는 곳은 1203호였고 내가 원래 머물렀던 1207호가 아니었다. 당연히 1205호의 친구는 내가 1203호에 있다는 사실조차 알 수가 없었다. 나는 덫에 걸린 것이다. 누군가가 내 말을 듣는다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그리고 이 말을 절대 거역하지 마라. 혹여나 내 말을 거역한다면 당신은 죽을 테니까. 지금 난 갇혔다. 그리고 난 지금 1203호실에 있다. 내가 1203호에 있다고 날 찾아올 생각은 하지 말길 바란다. 문을 열고 난 뒤부터 자꾸 옆방에서 누군가가 벽을 치는 소리가 들린다. 어서 방에서 나가야 한다. 제발 이곳에서 빨리 나가라. 고등학교 2학년 때 겪었던 일이다. 난 18살 때 자취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이었다. 물론 남자다. 부모님이 다른 곳에 일을 하게 되셔서 나만 서울에 남게 되었던 것이다. 부모님은 서울 모처 복도식 아파트를 내주셨다. 혼자 살기 때문에 작은 평수의 아파트였다. 당시에 난 자유를 느꼈지만 혼자 산다는 자체가 처음이라 밤마다 좀 무섭기도 했었다. 뭔가
집이 한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전에 부모님과 살 때는 새벽에 일어나 본 적이 별로 없지만 혼자 살게 된 이후로는 새벽에 꼭 한 번씩 눈을 뜨게 되었다. 그런데 새벽에 눈을 떠 시계를 보면 새벽 2시를 가리킬 때가 많았다. 어떤 날은 1시 50분, 어떤 날은 2시 5분. 여튼 새벽 2시에 가까운 시각이었다.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고, 그러기를 반복하길 일주일이 지난 뒤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2시에 눈이 떠졌다. 그냥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잠에 들려 하는데, 평소엔 다시 잘 잤었지만 그날은 왜인지 다시 잠들기가 힘들었다. 난 잠자기를 포기하고 유튜브를 보고 있던 중 갑자기 복도에서 구둣발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닌가. 참고로 내 방 바로 옆은 복도였다. 게다가 침대가 복도 쪽으로 붙어 있어서 누워있는 왼쪽이 복도였다. 그리고 들려오는 구둣발 소리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쪽에서 우리 집 쪽으로 오는 소리였다. 헌데 그 구둣발 소리가 왠지 모르게 오싹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난 극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런데 구둣발 소리가 가깝게 들리다 정확히 우리 집 문 앞에서 멈추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고요했다. 근데 갑자기 현관 도어락에서 띠릭하는 전자음이 들리더니 천천히 하나씩 버튼을 누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집 비밀번호는 7자리였다. 난 속으로 제발 열리지 마라, 제발 7번만 누르지 마라 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혹여나 내 움직임이 상대에게 들릴까 난 누워있는 상태로 한참이나 굳어 있었다. 그런데 버튼 7번이 눌려졌다. 그러다 도어락 슬라이드를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다행이다. 비밀번호 틀렸다는 신호가 들려왔다. 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은 모양이다. 경고음이 들리기 무섭게 다시 슬라이드를 빠르게 올리더니 아까와는 다른 속도로 누르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들려왔다. 누군가 우리 집의 현관 비밀번호를 미친 속도로 빠르게 누르대는 소리가. 물론 비밀번호는 틀렸다. 이윽고 현관 도어락은 잘못된 비밀번호로 연속해서 눌러서인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 다행이다. 이제 못 들어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마음이 조금 놓였었다. 그러다 찾아온 잠깐의 고요함. 난 주방으로 가서 물을 마시려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찰나였다. 문득 생각났다. 왜 구둣발 소리가 안 들리지? 아직 문 앞에 있는 건가? 그때였다. 또다시 들려오는 미친 것 같은 삐빅하는 소리. 아마도 문 밖의 상대는 기계가 멈추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도어락은 다시 작동하는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나 보다. 그러다 난 무슨 생각이었을까? 난 현관으로 냅다 달려가서는 현관문의 잠금장치들을 잽싸게 잠그고는 침대 이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다가 또 잠잠해졌다. 헌데 이번엔 기계가 멈추지 않았는데도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아닌데? 뭔가 이상한데? 혹시 집으로 들어왔나?
난 불안감에 휩싸여 미칠 것만 같았다. 난 뒤집어 쓴 이불을 슬쩍 들춰보았다. 천천히 들춰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내 뒤에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어떤 여자가 마치 소곤대는 것처럼 들려왔다. 난 그 상태로 가위라는 걸 처음 경험했다. 근데 그게 가위라고 해야 할지.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지만 그 다음으로부터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 잠이라도 들었던 것일까? 해가 뜬 밝은 아침이 되어선 난 눈을 떴다. 난 전날의 상황이 꿈이었나 확인하려 현관문으로 향했다. 현관의 모든 잠금 장치들은 모두 잠겨 있었다. 꿈이 아니었던 것이다. 혹시나 하고 문을 빼꼼히 열고 밖을 봤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문 밖에서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곳을 유심히 보았다. 근데 겉은 멀쩡했지만 그 슬라이드를 올려보고선 진짜 기절할 뻔했다. 숫자 버튼 중 우리 집 비밀번호에 해당하는 4개의 숫자 버튼들이 칼로 긁은 것처럼 마구 난도질 당해져 있는 게 아닌가. 난 기절초풍할 이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내 말을 들은 부모님은 내가 외아들이고 그동안 혼자 둔 게 걱정되셨는지 곧바로 서울에 올라오셨다. 그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말씀드렸고 비밀번호 숫자 버튼에 난도질 당한 것도 보여드렸다. 그걸 본 부모님도 놀라셨고 혹시나 그 시간대 아파트 정문에 찍힌 CCTV가 있나 경비실에 물어봐서 확인했다. 그런데 그 새벽 2시 전후로부터 2시간까지 살펴봤지만 구두를 신었거나 특이한 사람은 없었다. 찍힌 사람이 5명 정도 됐는데 모두 아파트 주민이었고 결국 도화록도 새 걸로 교체했고 부모님도 며칠 계시다가 다시 내려가셨다. 그때 이후로 혼자 잘 때는 좀 무서웠지만 점점 새벽에 깨어나는 일은 줄어들었다. 그동안 살면서 귀신 따위 믿지 않았었지만 처음으로 귀신을 경험하고 나서 귀신이 있긴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무서웠다. 10년 동안 흘릴 땀을 그날 다 흘린 것 같았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겨울방학의 일이다. 우린 마지막 고등학생의 추억을 남기려 난 A와 M 2명의 친구와 함께 남자 셋이서 여행을 떠났다. 우리가 가게 될 목적지는 산기슭의 온천여관으로 주변에 별다른 건 없지만 공기가 무척 맑았다. 여관에 도착한 우리는 짐부터 먼저 풀고 놀자고 말하며 체크인을 했다. 학생들이 용돈 모아온 여행이다 보니 그다지 좋은 여관은 아니었다. 하지만 고풍스럽고 깨끗한 나름은 괜찮은 곳이었다. 그렇게 우린 여관 현관에 들어서자 상당히 미인이신 여주인이 우릴 맞으러 나왔다. 어서 들어오세요. 여주인의 인사말에 우리 모두는 탄성을 내질렀다. 목소리 또한
상당히 매력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여주인은 우리의 짐들을 맡아주겠다며 우리의 짐을 들려 했었다. 보통 고용인이 짐을 옮기다 보니 M은 의아한 듯이 여주인에게 물었다. 사장님, 혹시 이 여관을 혼자 운영하시나요? 아니요, 고용인이 한 명 있는데 오늘 급한 일이 있대요. 우린 서로를 한번 마주 본 뒤 여주인에게 말했다. 짐은 저희가 챙길 테니까 방만 안내해 주시겠어요? 그러자 여주인은 고개를 숙인 뒤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주인이 뒤로 돌아서자 등 뒤에 무엇인가 있었다. 아이였다. 난 여주인에게 자녀분인지 물었다. 네, 맞아요. 죄송해요. 손님 받는 사람이 아이를 얻고 있어서. 우리 아이는 제가 옆에 없으면 금세 울어버리거든요. 아이를 얻고 일하다니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봐도 6살은 되어 보였기 때문이다. 보통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엄마 등에 업혀 다니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놓고 말하기도 좀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대로 조용히 방으로 갔다. 우린 짐을 풀고는 산을 탐험하고 산기슭의 가게에서 특산품을 사는 등 나름 그곳에서 재미있게 놀다가 여관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방에 돌아와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여주인이 우리 찾아왔다. 식사 준비되었는데 언제 드릴까요? 마침 우리들은 배가 고파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린 바로 가져다 달라 부탁했다. 그리고 얼마 후 고용인이 식사를 가져왔다. 우린 고용인을 이때 처음 봤었고 60세 정도 된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아저씨였다. 천천히 드세요. 고용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닫고 나갔고 우린 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잠시 뒤 여주인이 찾아왔다. 죄송한데요. 우리 아이가 손님들과 같이 밥을 먹고 싶다고 하네요.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같이 먹게 해도 될까요? 아까 등에 업혀있던 아이를 생각하고는 우린 괜찮다라고 말하며 승낙했다. 그리고 여주인은 문 뒤에서 밥상을 꺼내오더니 아이를 등에서 내렸다. 아가야, 잘 됐네? 오빠들이랑 같이 식사할 수 있어. 근데 우리 모두는 소름이 돋았다. 그 아이의 정체는 인형이었던 것이다. 죄송해요. 좀 자기 마음대로인 얘기라서. 그럼 잘 부탁드려요. 여기서 더 소름이 돋는 건 여주인의 얼굴은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여주인은 우리들 사이에 인형을 앉혀놓고는 방을 나갔다. 우리 셋은 아무 말 없이 그 인형만 쳐다봤다. 그러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고용인이 찾아왔다. 정리하러 왔습니다. 식사는 다 끝나셨나요? 고용인 뒤에는 여주인이 우리 소름 돋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다 우리와 눈이 마주치곤 말을 꺼냈다. 어머, 이 아이 평소에는 밥은 잘 안 먹는데 손님들이랑 같이 있어서 아이가 즐거웠나 봐요. 여주인은 그렇게 말하곤 인형을 살포시 들어 품에 끌어안고 밖으로 나갔다. 우린 할 말을 잃은 채 멍하니 있을 뿐이었다.
조금 전의 상황들은 우리에게 묘한 감정을 남겨주었다. 이 묘한 감정을 떨치려 난 친구들에게 온천이라도 다녀오자 말했었다. 하지만 친구들은 다들 지쳐 있었는지 고개를 젓고는 먼저들 자겠다고 말했다. 난 혼자라도 지금 이 감정을 떨쳐내려 목욕탕으로 향했다. 그렇게 나 혼자 목욕하고 기분 좋게 숙소로 돌아오자 우리들의 방 안에서 친구들의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피곤하다고 잔다고 했던 녀석들이 자기들끼리 놀고 있나 싶어 순간에 나는 화가 나섰다. 난 우리 방의 문을 세게 열었다. 그런데 방 안에서는 친구들은 좀 전에 그 인형을 사이에 두고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친구 녀석들은 미쳐 있었다. 그때 A는 날 한번 보더니 내게 말했다. 왔냐? 야, 너도 일로 와서 앉아봐. 이 아이가 하는 얘기 진짜 재밌어. M 역시 말했다. 빨리 너도 이리 와. 진짜 웃겨. 두 녀석들 눈들은 초점에 풀려 있었다. 무슨 소리야? 니네 정신 차려. 이건 그냥 인형이잖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친구들은 내 말에 웃는 표정을 그만두었다. 인형? 야, 너야말로 무슨 소리야? 이 아이 스스로 보인다고 니랑 이 입으로 맞잖아. 순간 뒤에서 누군지 알 수 없는 소름 돋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친구들 목소리는 아니었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같이 오신 분들은 우리 아이가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은데 손님은 우리 아이가 별로인가요? 여주인과 고용이는 기분 나쁘게 웃고 있었다. 난 정신없이 여관을 뛰쳐나왔다. 필사적으로 산을 내려갔다. 빠르게 뛰어가던 도중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뒤를 돌아보니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여주인과 고용이는 날 따라오고 있었다. 기괴한 모습으로 엄청 빠르게 말이다. 산을 다 내려갈 무렵 희미한 빛이 보였기 때문에 난 그곳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그것은 택시였다. 난 온 힘을 다해 택시에 올라타고 빨리 출발해달라고 소리쳤다. 운전사 아저씨는 어이가 없는 것 같았지만 내가 너무 필사적이었던지 알겠다고 말하며 급히 출발해 주셨다. 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러다 택시기사 아저씨는 내게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봤고 조금 전 상황들을 모두 말씀드렸다. 헌데 내 말을 들은 택시기사 아저씨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러더니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다. 학생, 그 여관은 말이야 15년 전에 망하고 없어졌어. 학생,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리고 15년 전이면 학생은 아마 어린아이였을 텐데 말이야. 아저씨의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해져서 할 말을 잃었다. 아저씨의 말에 따르면 그 여관은 여관 사장이 비투성이에 올라서는 일가족이 그 여관에서 자살을 했었다고 말했다. 여주인과 몸이 불편한 고용인 남편, 그리고 4살짜리 딸. 친구들을 두고 나온 게 걱정이었지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너무 무서웠다. 난 해가 뜨면 여관에 데려달라고
아니, 15년 전 없어졌던 그 여관 쪽으로 가달라고 아저씨에게 부탁했다. 그리고 새벽녘이 되어 해가 뜨기 시작할 때쯤 난 택시를 타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아저씨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 여관 건물은 밖에서 봐도 아니다 보일 정도로 상당히 낡고 허물어진 여관이었고 그 건물 안으로 친구들이 쓰러져 있었다. 난 서둘러 친구들을 일으켰고 친구들은 이곳이 어딘지 왜 여기에 누워있는 건지 아무런 기억을 못하는 듯 보였다.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그런데 우리 서로의 기억들이 왜 다 다른 걸까? 어디서부터 꼬여버린 건지. 건물 자체가 유령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기묘한 체험이었다. 한적한 시골 동네에서 작은 여관을 운영하다 보면 꽤나 다양한 인간 군상을 접하게 된다. 젊은 놈, 젊은 여자, 술 취해 외로이 찾아오는 늙은 할아버지, 시선더리가 부자연스러운 늑다리 불륜 커플, 얼굴에 잔뜩 그늘이 진 달빵 손님들. 은기가 가득한 이곳에서 그녀의 존재감은 단연 최고라고 말할 수 있다. 각이 선명한 남상에 나이를 가늠할 수 없으며 항상 같은 시간에 스멀스멀 나타난다. 그 역 같은 붉고 죽죽한 원피스를 입고 말이다. 사방의 공기가 흐름을 멈춘 듯 적막하고 고요하다. 오직 벽걸이 시계만이 홀로 무심하게 제 할 일을 하고 있다. 낡은 브라운관 TV에 4칸으로 분리된 보안 CCTV 화면으로 눈길이 간다. 새벽 2시가 되자 흐릿한 인형이 주차장 가림막을 통과한다. 발목까지 밑단이 내려오는 원피스를 입고 천천히 이곳으로 걸어온다. 그리고 애초부터 발없이 둥둥 떠있는 듯하다. 물과 기름이 따로 분리되듯 보안 카메라 화면 속 그녀는 주변의 배경과 확연히 다른 색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다 그녀가 정문까지 발걸음을 옮기고는 문을 열어 젖혔다. 모니터에 시선을 떼고 짐짓 다른 일을 하는 척 눈을 아래로 내리깐다. 팔에 솜털이 곤두선다. 방 있어요? 뭐야? 참 어울리지 않게 그 예쁜 목소리였다. 205로 가시면 돼요. 그녀가 처음 온 날부터 그녀에게는 205호만 내어주었다.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니지만 왠지 그녀를 한 곳에 격리시켜야 된다라는 무의식이 반영된 것 같았다. 매일 혼자 오시는데 남자친구는 없으신가요? 나 뭐하냐? 난 205 키를 건네주며 사적인 질문을 해버렸다. 필요한 대화 말고는 손님에게 잡담을 하지 않는 것이 여관 주인의 덕목이라면 덕목이거늘. 하지만 언제까지
사람인가 귀신인가 도대체 뭐하는 여자인가 같은 매일 새벽 공포감에 휩싸이긴 싫었다. 약간의 대화를 통해 사람 냄새가 나는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닌가? 데려가야죠. 데려갈 거예요. 말투, 억양, 분위기. 분명 사람과 대화를 하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정신 나간 여자임이 확실하다. 죄송해요. 제가 괜한 질문을 했네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그녀에게 키를 건네주고는 다시금 모니터를 주시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보인다. 그런데 데려간다니? 데려온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미친년이라 횡설수설하는가 싶었다. 그런데 2층을 올라가다 말고 그녀가 멈춰섰다. 뭐야, 어서 올라가라고 이년아. 난 CCTV 화면에서 차마 눈을 뗄 수 없었다. 올라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우두커니 서 있다. 근데 머리를 흔들면서 좌우로, 앞뒤로, 그리고 나를 쳐다본다. CCTV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데 그녀의 몸은 확실하게 정면을 향하고 있었지만 머리만 180도로 돌려서 나를 쳐다본다. 저 미친 여자는 소름 돋게 씨 굳는다. 양쪽 귓꼬리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채로 저 여자의 입이 일그러진 건지 화면이 일그러진 건지 구분이 되질 않는다.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난 의자에 앉아서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난 눈을 질끈 감았다. 제발 꿈이길. 누구나 그간의 상황에서는 신을 찾기 마련이지만 지금의 난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저 눈을 감고서는 차라리 기절해 버렸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할 뿐이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따라 흐른다. 그러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인연이 대가리를 어떻게 돌렸는지 모르겠지만 귀신이라면 벽을 통과했을 것이다. 호신용으로 항상 책상 옆에 걸어놨던 박달나무 몽둥이가 오늘따라 왜 이리 멀게 느껴지는지. 눈을 뜨면 그 미친년이 입꼬리를 쭉 찍고는 카운터 창문으로 머리를 들이밀 것 같았지만 쥐도 고속에 몰리면 고양이를 깨무는 법. 상대가 피력으로 구성된 인간이라는 한가득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감았던 눈을 서서히 뜬 뒤 박달나무 몽둥이 쪽으로 손을 뻗었다. 몽둥이를 든 손에 땀이 난다. 사장 계시오. 문 좀 열어봐. 내가 술을 사왔어. 나랑 술 한잔 합시다. 삼백 이후 달빵 녹아다 할아버 목소리다. 평소에 골칫거리였던 술주정뱅이 노인네가 오늘은 악몽을 꾸는 나를 흔들어 깨운 셈이다. 간판 불 끄고 디비 자지 못하러 고생을 하는겨. 얼마나 더 벌기라고. 평소에 잘 씻지 않아 항상 악취가 나는 노인네지만 그 악취마저 향기롭게 느껴졌다. 할아범이 가져온 것은 마른 오징어에
소주뿐이었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어서 들어오세요. 저도 마침 술이 땡기던 차라. 그 멍둥이는 뭐요? 무섭구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운동 좀 하느라고. 오징어 사오셨네? 그렇게 난 하나품 때문에 공포를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다. 그러다 모니터를 슬쩍 쳐다봤다. 다행히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노가다를 뜰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영감쟁이는 술이 강했다. 그렇게 내가 골아 떨어질 때까지 술상대가 되어 주었다. 그리고 곧 날이 밝았다. 열두 시가 되면 객실 청소를 한다. 쓰레기 수거를 하고 진공 청소기로 대충 쓱쓱 밀고 소모품을 세팅하는 시기다. 그 미친년은 나갔겠지? 평소에도 언제 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신출귀몰했기 때문에 난 떨리는 마음으로 205호 문을 열었다. 보통 손님이 사용하고 떠난 방에는 사람의 향취라든지 욕실에서 씻고 나온 샴푸 냄새가 나기 마련이지만 아무 냄새도 나질 않았다. 이 여자는 방에서 도대체 뭘 하는 걸까? 항상 이불과 베개가 구김없이 그대로 정돈되어 있었다. 음료라든지 소모품은 손 하나 대지 않은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청소하기 편하긴 해서 좋다만. 그렇게 청소기를 다 돌리고 담배를 피려고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는데 주머니에 있던 동전이 같이 딸려 나왔다. 침대 밑으로 동전이 굴러 들어갔다. 그리고 엎드려서 동전을 찾으려는데 동전 대신 2개의 눈동자를 발견했다. 이 미친년은 비좁은 침대 밑에서 소름 끼치는 미소로 날 바라본다. 그리고 입을 쫙 벌린다. 이번만큼은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창밖을 망원경으로 보고 있을 뿐이다. 근처의 집을 엿보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괜찮지 않은가? 언제부터였을까? 이따금씩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아파트 베란다에서 망원경을 통해 강 건너편의 번화가를 바라보곤 한다. 관음증 같은 것은 전혀 없었지만 어느덧 이것은 습관이 되었고 지금은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다. 퇴근길의 회사원들,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대학생들, 열대어처럼 울긋불긋하게 차려입은 여자들, 여기저기서 호객을 해대는 호객꾼에 어째서인지 깊은 밤 혼자 어슬렁거리는 학생까지. 정말 별거 없는 어지러운 광경일 뿐이지만 그것을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재미있다. 어쩌면 수족관 속 물고기를 보는 것과 비슷한 기분일지도 모르겠다. 방에 불을 켜놓으면 내가 망원경으로 보는 것이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관찰을 할 때는 방에 불을 꺼놓는다. 어둠 속에서 베란다에 나가 혼자 술을 마시며 망원경을 들여다본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기분 나빠하겠지만 지금 나에게 이 취미를 그만둘 생각은 전혀 없다.
그날 역시 나는 맥주를 마시면서 한가로이 베란다에서 밤바람을 쐬고 있었다. 어느덧 시간이 꽤 늦어졌지만 종종 사람들은 지나간다. 오히려 재미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간대는 대체로 사람들의 왕래가 줄어드는 심야 시간이다. 술에 취해 싸워대는 것은 몇 번씩이나 봤었다. 한 번은 어떤 남녀가 빌딩 틈 사이에서 야릇한 행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멀리서 봐서 확실치는 않지만 칼 같은 것을 손에 든 낡은 복장의 노숙자가 같은 곳을 몇 번이고 왕복하는 것을 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날 내가 보고 있던 것은 만취해서 벽에 기댄 채 정신을 잃은 정장 차림의 남자였다. 내가 처음 베란다에서 나왔을 때부터 계속 거기 앉아 있었다. 솔직히 망원경으로 쳐다보고 있을 만큼 재미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저 정신을 잃고 가만히 앉아있을 뿐이니까. 초가을이니 방치한다 한들 얼어 죽진 않을 테니. 난 맥주 한 개만 더 마시고 방으로 들어가 잘 생각이었다. 그런데 맥주를 들고 돌아오자 주저앉은 남자 주변에 몇 명의 사람이 서 있었다. 언뜻 보고서도 무언가 위화감이 느껴진다. 망원경을 들여다보자 나는 위화감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 남자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유치원에 다닐 법한 수준의 어린 아이였던 것이다. 모두 3명. 멀어서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아마 사내 아이가 2명이고 여자아이가 1명인 것 같았다. 아무리 심해라고는 해도 종종 이 시간대에 아이들을 본 적은 있다. 하지만 보호자도 없이 아이들만 3명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다. 아이들이 술에 취한 아버지를 마중 나왔나 생각도 해봤지만 지금 시간은 새벽 3시 반이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가능성이 희박하다. 묘하게 신경 쓰이는 광경에 나는 계속 그곳을 들여다보았다. 아이들은 남자를 둘러싸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갑자기 사내 아이 1명과 여자아이가 남자에게 다가간다. 마치 짐을 옮기는 것 같이 대충 남자의 양팔을 잡고는 엄청난 속도로 질질 끌며 냅다 달리기 시작했다. 어안이 벙벙해진 내 시야에서 그들은 눈 깜짝할 사이 건물 틈으로 사라졌다. 아무리 2명이라 해도 그 나이대의 아이들이 어른을 그렇게 빠르게 끌고 갈 수 있을 리 없다. 아니, 성인이라고 해도 힘들 것이다. 마치 꿈이라도 꾸는 기분이었지만 망원경 너머로 꿈이 아니라는 듯 남아있는 1명의 사내 아이가 보인다. 아이는 방금 전까지 남자가 앉아있던 벽 앞에서 가로등 불빛을 받으며 가만히 서 있다. 반쯤 무의식적으로 맥주 캔을 입가에 가져가 한숨에 다 마셨다. 탄산의 감촉과 알코올의 맛, 코끝에 느껴지는 독특한 향기, 목을 미끄러져 넘어가는 이 차가운 액체의 느낌. 모두 꿈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현실적이었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땀에 젖은 손으로 망원경을 다시 잡았다. 그리고는 그 아이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서 눈을 갖다 댔다. 가로등 아래에는 어느새 또 3명의 아이가 모여있다. 그리고 3명 모두는 이쪽을 보고 있다. 좀 더 정확히는 날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은 그림자가 져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 3명 모두의 얼굴들은 내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난 겁에 질려
반사적으로 망원경에서 눈을 떼고 일어선다. 육안으로 보는 강 건너편 가로등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어떻게 된 것인지 혼란에 빠져 다시 망원경에 눈을 댄다. 무엇인가가 움직인다. 그쪽으로 망원경을 옮기자 3명의 아이들은 어느새 강을 건너와 있었다. 그리고는 3명 모두 내 아파트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 걷는 모습들이 어쩐지 기묘하다. 마치 사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사람인 척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이 부자연스럽다. 그리고 오싹할 만큼 빠르다. 피가 차가워지는 것 같은 초조함에 난 망원경을 내버려 두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반사적으로 지갑만 들고 도망치려고 했을 때 귀에 익은 소리가 들려왔다. 철컹. 아파트 정문이 닫히는 소리다. 문 앞에서 돌처럼 굳어버린 내 귀에 계단을 올라오는 여러 사람의 발소리와 마치 수많은 낙엽을 밟는 것 같은 기분 나쁜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 소리는 조금씩 커져서 마침내 내 방 앞에서 멈췄다. 초인종이 울린다. 장마가 시작되었다. 그 사실이 끔찍하게 느껴질 거란 걸 예전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난 밖을 내다보았다. 구름이 우중충한 것이 당장이라도 빗방울이 쏟아질 것 같았다. 화가 나다 못해 절망감마저 느끼며 급히 옷을 챙겨 입고는 밖으로 나갔다. 최대한 빠르게 탁 트인 넓은 곳으로 나가야 한다. 고작 내리는 비 따위로 뭘 그리 호들갑이냐 하겠지만 나에게 비란 것은 다른 이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고 두려운 존재다. 아이고, 400여 총각 또 병 도졌나 보네. 그러게 비만 오면 왜 저러는지 어쩜 좋아. 딱해서. 남매기 좋아하는 동네 아줌마들의 들으라는 듯한 뒷담화 따위는 가볍게 무시해버리고는 서둘러 차에 올랐다. 목적지는 집에서 멀지 않은 넓은 공터. 하늘이 흠뻑 쏟아부을 준비하는 걸 보니 한시가 급했다. 심호흡을 하면서 차를 출발시키고는 새삼 참담한 기분으로 과거의 일을 떠올렸다. 내가 이리도 비를 두려워하게 된 이유. 일 년 전 장마의 막바지 무렵 오랜만에 시골 고향 마을에 들렀었다. 추적추적 내리는 비에 공기마저 끈적해져 이리저리 돌아다닐 만한 날씨가 아니었건만 그날따라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운치 있게 산책을 하겠답시고 우산 하나 달랑 들고 집을 나섰다. 어릴 적 추억을 회상하며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도착한 곳은 동네 외곽에 흐르고 있는 강이었다. 강 한가운데 다리 대신 내놓은 징검다리는 여전한 모습이었다. 오늘같이 비가 흠뻑 오는 날이면 물살이 빨라져 어린 나에게는 좋은 놀이터가 되어 주었었다. 위험한 것도 모른 채 징검다리를 한 발 한 발 건너며 즐거워했고 나무 조각을 던져서는
거센 물살이 휩쓸려 내려가는 걸 가만히 구경하기도 했다. 그때를 추억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아직 철이 덜 들어서인지 난 예전의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징검다리 한가운데로 나아갔다. 한 발, 한 발. 어릴 땐 펄쩍 뛰어넘어야 했던 징검다리지만 이미 어른이 된 내겐 그다지 어렵지 않은 길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난 발걸음을 멈춘 채 멍하니 물을 바라보았다. 물 속에 무언가 있었다. 아니, 누군가라고 해야 할까? 탁한 물 속에서도 새하얀 그 모습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선명했다. 짧은 머리를 나풀거리며 얇은 팔다리를 우아하게 흔든다. 그것은 어린 소녀가 물속에서 춤을 추듯 움직이고 있었다. 살아있는 것도 아니었고 시체 따위도 아니었다. 그 기괴한 모습에 난 들고 있던 우산마저 떨어뜨린 채 얼어붙고 말았다. 마치 발레를 하듯 하늘하늘 움직이던 소녀는 갑작스레 움직임을 멈추고 날 가만히 바라보았다. 소녀의 검은 눈동자와 마주친 그 순간 얼음장같이 차가운 손이 내 몸을 옮겨준 듯한 섬뜩함에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다. 소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내가 비명을 지르며 강둑으로 뛰어나와서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을 즈음 물 밖으로 기어나와 돌다리로 올라서서 내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걸음으로 정신없이 도망쳐 소녀가 시야에서 사라졌다 싶은 순간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 다시 나타났고 사방이 막힌 곳으로 숨어들어도 당연하다는 벽을 통과해서는 내게 다가왔다. 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도망치다 결국 소녀에게 붙잡혔다. 그리고 소녀는 그대로 내 목을 졸랐다. 차디찬 손으로 목을 졸라대는데 내 힘으론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다. 축축이 젖은 머리칼을 내 코 앞까지 들이대고 시체처럼 차가운 얼굴에 옅은 미소를 지은 채 죽음에 대한 공포가 턱끝까지 차오를 쯤 난 정신을 잃었고 간신히 정신을 차리면 다시 소녀가 멀지 않은 곳에서 천천히 다가왔다. 비가 오는 한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공터에 도착하자 잡념을 떨쳐버리고는 재빨리 우위를 뒤집어쓰고 우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난 공터 한가운데 가만히 서서 사방을 두려번거렸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먼 발치에서 하얀 형차 하나가 나타났다. 한 발, 한 발. 내게 다가오는 그것을 보며 난 조금씩 거리를 벌렸다. 시야에서 벗어날 정도로 멀어지면 엉뚱한 곳에서 다시 나타났고 다시금 눈을 떼는 순간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온다. 그러니 아주 천천히 움직이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절대 눈을 떼서는 안 된다. 소녀에게 잡혀 목이 졸리는 건 매번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끔찍했으니 필사적이었다. 난 소녀를 노려보며 제발 비가 그치기를 기도했다. 일기예보상 비는 며칠간 쉬지 않고 내린다. 내가 그걸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지만 애써 털어버리고는 정신을 집중했다. 어떻게든 해내야 한다. 이제부턴 지옥 같은 술래잡기 시간이다.
시간이 지났다. 숨이 차서 가슴이 아플 지경에 팔다리까지 후들거렸다. 무거운 우산 따위는 집어 던진 지 오래였으며 빗물과 땀에 젖은 우이마저 벗어 던진 채 공터 한가운데 서 있었다. 어느새 그 앞까지 다가온 소녀. 언제나와 같은 하얀 피부에 하늘거리는 걸음으로 날 똑바로 보고 있었다. 여전히 소름 돋는 미소를 띄운 채 나한테 왜 이래? 발악적으로 소리를 치며 뒷걸음질 쳤다.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소녀는 우습다는 듯 얼굴에 미소를 더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한 손을 들어서 내게 내밀었다. 그 작은 손을 보는 그 순간 지워졌던 기억이 돌아오듯 한 장면이 떠올랐다. 이리 와. 내가 잡아줄게. 어린 시절 돌다리에서 함께 놀던 소녀. 짧은 단발머리에 파란 블라우스, 그리고 새하얀 피부. 비만 오면 약속이나 한 듯 강둑에서 만나 함께 돌다리를 건너며 놀곤 했다. 너무도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 그 좋았던 추억을 왜 지금까지 잊고 있었을까? 기억을 더듬던 나는 짧은 탄식을 내뱉었다. 소녀의 죽음. 마치 억지로 지우기라도 한 듯 희미한 기억 속에서 잊고 싶었던 기억 하나를 떠올릴 수 있었다. 마치 춤을 추듯 팔다리를 마구 휘저으며 물에 빠진 채 떠내려가던 소녀. 그날 이후 충격 때문인지 죄책감 때문인지 그녀의 존재 자체를 머릿속에서 지우고 있었다. 하얀 형체가 내 코앞에 당도했을 때에야 간신히 소녀가 물에 빠지던 그 순간을 기억해낼 수 있었다. 이리 와. 내가 잡아줄게. 그렇게 말하곤 내 손을 잡으려는 그녀의 손을 장난스레 피했다. 분명 장난이었을 터였다. 하지만 소녀는 휘청댔고 그대로 물에 빠져들어갔다. 비 때문에 불어난 물은 현실감이 없을 정도로 거세게 휘몰아치며 그녀를 아래로 끌고 내려갔다. 어느새 난 공터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차디찬 손으로 내 목을 졸라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난 이제 더 이상 반항하지 않는다. 이건 죄값이다. 지금 내가 죽건 아니면 평생 이 지옥 같은 숨바꼭질을 계속하건 내 죄이며 내 업보다. 곧 찾아온 절대 익숙해지지 않는 숨막힘에 난 힘껏 입을 벌렸지만 비명은 새어나오지 않았다. 대신 잔뜩 벌어진 입속으로 빗물이 들어차기 시작했다. 그리고 눈에선 빗물이 아닌 것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고통의 눈물일까? 후회의 눈물일까? 지금의 나에게는 모든 상관이 없었다. 비는 여전히 무섭게 쏟아져 내리고 있다. 이 이야기는
내 친형이 13살 때 겪었던 이야기다. 그때 난 9살이어서 형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 알았지 그 일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얼마 전 형과 어렸을 적 이야기를 나누다 무심코 형에게 질문을 했다가 알게 된 이야기다. 형이 13살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시절이었다. 당시 형은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며 한동안 고생을 했었다. 그리고 그때 형은 심한 가위, 악몽 같은 것을 겪었다고 했었다. 잠을 자고 있는데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에 형은 새벽에 눈을 떴다.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니 그곳엔 5살에서 6살? 많아봐야 7살 정도로 되어 보이는 남녀 꼬마아이 2명이 있었다고 했다. 어둠 속에서 아이들은 시끄럽게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시끄럽게 떠든 나머지 시끄러우니까 나가서 떠들어 라고 소리를 치니까 아이들은 금세 조용해졌다. 그러다 남자아이가 형에게 조심스레 다가와서는 형, 우리랑 놀자. 이렇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그러자 뒤에 있던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에게 다가와서는 귓가에 대고 무엇인가를 속삭였다. 무엇인가를 들은 남자아이는 깨르르 웃으면서 박수를 치며 재밌겠다. 재밌겠어. 라고 말하면서 여자아이랑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자아이는 오른쪽 다리를, 남자아이는 왼쪽 다리를 붙잡았다. 형은 누워있다가 놀라서 뭐야? 철이 안 꺼져? 라고 발버둥을 쳤지만 형의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여자아이가 형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빠, 어때? 재밌지? 그러면서 형을 바라보고선 입꼬리가 찢어질 듯 웃기 시작했다. 그리고 형이 잠에서 깬 순간 정말 다리가 안 움직였다. 그날 아침 형이 부모님에게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이 말을 들은 부모님은 학교 가기 싫어 꾀병을 부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형이 울면서 진지하게 말하자 이내 부모님은 형의 말을 믿었다. 그리고 그날 형은 아버지에게 업혀 학교에 등교했다가 선생님에게 자초지종을 말하고 다행히 하루 학교를 쉬고 병원을 갔었다. 헌데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 촬영도 했지만 형의 다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부모님은 다시 형의 꾀병을 의심했지만 여전히 울먹거리며 말하는 형을 보고 다시 다른 병원을 찾았었다. 하지만 다른 병원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고 형의 다리는 지극히 정상일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었다. 그날 이후 형은 일주일간 아버지의 차로 등교해서 친구들의 부축을 받으며 학교에 갔다가 학교가 끝나면 아버지의 차로 돌아왔다. 그리고 형은 일주일 뒤 다시 그 꿈을 꿨다. 또다시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형은 눈을 떴다. 눈을 떠보니 저번과 똑같은 남녀아이가 자신의 무릎을 꽉 잡으며 까르르 웃고 있었다. 그때 남자아이는 여자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야, 근데 이거 이제 재미없어. 그러자 여자아이는 고민하는 표정을 짓고는 난 아직 재밌는데? 라며 뭔가 아쉬운 듯한 말을 했다. 그러자 남자아이는 형을 뚫어져라 쳐다본 뒤 다시 여자아이에게 말했다. 난 이제 이 형 재미없어. 다른 거 하고 놀자.
아, 재밌었었는데. 그럼 뭐하고 놀래? 라면서 두 남녀아이는 자연스레 형의 다리를 놓고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형이 눈을 뜬 순간 정말 거짓말처럼 움직이지 않던 다리는 다시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부모님은 기적이라고 말했지만 형은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고 했다. 왜냐면 사라지던 순간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 놀다가 재미없으면 나중에 이 오빠랑 또 놀자.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형은 그 아이들의 꿈은 전혀 꾸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앞으로 찾아올 일도 없을 거라 형은 말했지만 내심 걱정하는 듯한 뉘앙스는 어쩔 수 없나 보다. 난 서울에서 자취 중인 한 대학생이다. 평범하게 그지없는 가난한 대학생. 어느 날 친구가 자신이 산 주식이 크게 올랐다며 나를 비롯한 여러 친구들에게 밥을 샀었던 적이 있었다. 당시에 난 조금 늦게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밥을 얻어먹으러 간 자리에는 아니나 다를까 술이 가득했다. 친구놈들은 술을 굉장히 좋아하던 반면 난 술에 굉장히 약했었다. 결국 분위기의 부추김에 넘어가 먹지도 못하는 술을 양껏 마시고 말았다. 술에 잔뜩 취해 몸도 제대로 거닐지 못한 채 근처에 사는 친구의 부축을 받아 지하철을 타고 겨우 자취방에 돌아올 수 있었다. 방에 들어서 나는 대충 옷을 벗어 던지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시계를 보니 시침은 자정을 지나가고 있었다. 씻고 잘까 어쩔까 생각하다 그냥 침대에 누워버렸다. 그리고 가만히 누워서 자려고 했는데 피곤하기도 하고 술에 취해 있어서인지 불을 꺼야 하는 것을 깜빡하고 침대에 누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침대에서 불을 끌어가는 걸음은 불과 4걸음 정도였지만 그것조차 너무나도 귀찮았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몸을 움직여 침대에서 일어나 불을 끌어 스위치가 있는 쪽으로 갔다. 그리고 불을 끄는 스위치를 누르는 동시에 나의 시선은 다시 침대로 향했다. 불을 꺼지는 약간의 시간 동안 나는 침대에서 무엇을 보게 되었다. 내가 조금 전 봤던 건 머리카락 같은 까만색 조그만 실무지 정도 됐을 것이다. 나 혼자 사는 자취방 침대에서 저런 긴 머리카락은 없을 테고 실 따위도 없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지간히 술에 취했나라는 단순한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그리고 다시 침대로 향했는데 침대에 다시 눕기가 아무래도 껄끄러워졌다. 침대 앞에 서서 내가 뭘 봤는지 정확히 다시 보려고 했으나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질 않아 잘 보이지 않았다. 결국 나는 피곤해 이기지 못해 에라 모르겠다라는 심정으로 침대에 누웠다. 역시 침대의 머리카락은커녕 부드러운 침대 커버 감촉만이 느껴졌다. 그렇게 다시 잠을 자려고 난 눈을 감았다. 나는 잠을 잘 때 버릇이 하나 있다. 눈을 감고 내 숨소리에 귀 기울여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내가 왜 이런 버릇이 있나 모르겠지만 옛날부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잠에 잘 들었었다. 그날도 그렇게 눈을 감고 내 숨소리에 귀 기울여 잠을 청하랬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몇 번이나 반복했을까? 어느덧 잠이 슬슬 들 때쯤 내 숨소리에 엇박자가 났다. 분명 난 숨을 전부 내쉬었는데 누군가가 반박자 늦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내 주위에서 같은 리듬으로 호흡하고 있었던 게 틀림없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난 눈을 감은 채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최대한 당황하지 않은 척 평소처럼 숨을 쉬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무서움과 궁금함을 억누르고 잠을 억지로 자려 했다. 하지만 무서움 때문인지 잠은 쉽사리 오지 않았고 체감상 20분쯤은 그대로 얼어있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누군가의 숨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었고 내 숨소리만이 자취방을 뒤덮었다. 그때 나는 문득 호기심이 들어 눈을 번쩍 떴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호기심과 의구심에 눈이 저절로 떠진 것 같다. 어둠에 익숙해진 내 두 눈은 자취방을 둘러보기에 충분했다. 난 천천히 내 방을 둘러보았다. 다행이다. 사람 같은 건 없었고 이상한 벌레만이 옷장 밑에서 기어다니고 있었다. 난 다시금 눈을 감고 잠을 자려 했다. 그리고 천천히 내 숨소리에 집중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 숨을 멈춰버렸다. 내 얼굴에 무엇인가 느껴졌다. 가까이에서 느껴지는, 아니 거의 밀착해 있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누군가의 숨결이 내 콧잔등을 쓸어내렸다. 너무도 생생한 느낌이었다. 본능적으로 나는 눈을 떠버렸다. 아주 까맣게 그을린,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도 안 가는, 마치 불에 타 죽은 시체를 땅에 묻어뒀다 부패가 시작될 쯤 꺼내놓은 듯한 무채가 초점도 안 맞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내 위로 떠 있었다. 그 모습에 너무 놀라 순간 기절을 했을 것이다. 내가 잠결에 다시 깨어난 건 그날 새벽 5시 반쯤. 잠에서 깬 이유는 심각한 갈증 때문이었다. 방 안을 조금 둘러보니 불과 몇 시간 전에 봤던 그 물체는 온데간데 없었고 이상한 벌레들만이 날 반겨줄 뿐이었다.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댔나? 어쨌든 주위는 상당히 어두웠다. 물 마시고 싶은 심장은 굴뚝 같은데 아무래도 그 물체를 봤던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러나 이내 술을 지나치게 먹은 것이 화근이었을 뿐이라고 일종의 자기 합리화를 시작했다. 술에 너무 취하면 이런 경험도 하는구나 스스로 생각하며 주방으로 걸어나가서 정수기에 물컵을 놓고 물을 받았다. 물이 주르륵 물컵에 담긴다. 어느 정도 채워진 물컵을 잡아들고 타는 갈증을 해소한다. 꿀꺽, 꿀꺽, 꿀꺽. 그런데 뒤에서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